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172회입니다. 책임 PD 정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2025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해가 바뀌니까 좀 낯설긴 하네요. 맞아요. 쭉 달려왔어야 야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할 텐데 한 분기를 그냥 씹어버리니까 약간 뭐 1월 되자마자 올해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건 참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습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죠. 맞아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슈아와 또 스케이트장 다녀오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원래 뭐야 이름 뭐야 지금 갑자기 댄싱 공연장. 댄싱 공연장. 따뚜. 네. 네. 거기에 이제 원래는 눈썰매를 타러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래 이번에 새로 생겼다면서요. 맞아요. 저희가 좀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눈썰매장은 조금 일찍 그 문을 닫더라고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조금 자체가 일찍이 어느 정도예요? 한 4시? 아 그래요? 몇 시 가셨는데? 4시? 저희 한 4시 조금 지나서 진짜 가다 조금이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케이트를 이제 시와 둘이서 탔었는데 네.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크리스마스 당일에 가시면 뭐 그 정도 각오는 해야죠. 가족 근데 단위로 다 몰려올 텐데. 확실히 사람들이 스케이트에 대한 열정이 많구나.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제 스케이트장도 이 원주로 와야 한다? 필요하다. 이 단기성의 이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으로는 원주에도 이 실내장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춘천은 실내 빙상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원주는 왜 공공 이 빙상장이 없느냐 문제의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아니 근데 썰매를 타시고 그 후기를 들려주시기로 해놓고서는 그러니까요. 좀 더 일찍 가셨어야죠. 네. 이게 뭡니까 이거. 근데 그래도 슈아가 그 스케이트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또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말 사이에 한 번 더 가보려고 해가지고 썰매 타고 오십니까? 그때는 이제 썰매를 타가지고 후기를 한번 전해보도록 해가 하겠습니다. 바뀌어서 한번 네. 후기 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뭐 집에서 보냈습니다. 춥기도 하고요. 근데 크리스마스 요 한 24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너무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오늘도 한파 특보입니다. 맞아요. 금요일 오전부터 네. 지금 난리 났죠. 영서 지역은. 집에 있을 수 있으면 집에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나갈 일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라고 뭐 특별히 집에 있는 게. 그나저나 뭐 그래서 하루 종일 뉴스만 봤는데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뜨겁게 달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충청북도 공문 연인 대화 논란 이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가십거리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 모르셨다면서요?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달군 거 맞죠? 나같이 그냥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다 뉴스 보다가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야. 보니까 이게 충청북도에서 그 내년도 스마트 축산 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도내 11개 시군에 배포를 했어요. 이게 결제를 다 받았어. 도지사 직인까지, 충북 도지사 직인까지 찍혔어. 근데 그 공문 부침에 이런 글이 써 있었던 겁니다. 이거 뭐야? 읽어볼게요.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것 같아. 오빠의 연애 가치관은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내가 전에도 오빠한테 노력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얘기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려놔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힘드네. 라고 공문 붙임나가 이렇게 적은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긴 글입니다. 네, 이게 뭐냐 이렇게 놀랐는데 뭐 국인 씨는 이런 문자 받아볼 일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평생. 네, 워낙 연락을 잘하셨으니까. 꼬박꼬박. 중요하죠. 이 중요한 일이에요. 연락을 꼬박꼬박 해야죠. 저는 괜히 뜨끔하더라고요. 옛날 기억이 많이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많이 화제였습니다. 이게 해명을 보니까 그 전자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그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기서는 이게 안 보였나 봐요. 흰색으로 글씨가 처리돼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11개 시군에서 한글파일로 내려받아서 한글로 여니까 그때 검은 글자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예요? 다시 충북도에 연락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방금 그 공문은 좀 잘못 발송된 것 같습니다. 하고 정정 공문을 보냈다. 충북도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참
아니 그것도 재밌는 신기하네요. 해프닝이요. 재밌는 그게 해프닝. 그러면은 뭐 복부상에서는 이게 노출이 안 됐다라는 건지 그 시스템 자체가 뭐 조금, 정확히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자결제에서는 안 보이는 어떤 글자 색으로 처리가 됐는데 뭐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네. 하여간 뭐 해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수다. 그럼 못 봤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논란인 거죠. 어떻게 도지사까지 결제 라인이 올라가는 거 이걸 못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했는데 뭐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간 뭐 그래서 뭐 담당 직원분이 지금 가장 힘드시겠죠. 뭐 그쵸. 이 심할서 뭐 쓰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래도 다들 좀 낭만을 생각해서 아 그래도 좀 너그럽게 좀 선처를 바라는 분위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시기가 크리스마스 즈음이면은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하면서도 이런 걸 쓰고 있었겠냐. 그쵸. 일에 집중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 하여간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예. 충청북도 참 재밌는 일이 터져. 강원도에서 이런 일이 터져야 우리가 또 한번 아, 조금 더 다뤄볼 법한데. 강원도도 좀 재밌네. 아무튼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하여간 구기 씨 연락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연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안 그러면 이렇게 공개 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뜨끔했습니다. 네, 아찔했고요. 자, 어김없이 댓글 달아주신 분이 많이 안 계세요. 네. 지난번 백로 방송 뭐 어떠셨는지 좀 후기를 달아주시면 좋을 텐데. 분량이 조금 길었던 탓일까요? 시사 얘기할 때보다 확실히 이제 현격히 좀 반응차가 난다라는 점. 그래도 아주 소중한 두 분의 댓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데이비드 엘란 헨스코 박스맨 아드미랄 님이 한 해도 다 갔네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원주하는 척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달으셨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달았습니다. 저희가 또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응원의 메시지는 계속 맞아요. 달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라. 이번에는 쉬지 말고 변함없이. 이런 뜻으로, 네, 저희가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실렁실렁님이 달으셨습니다. 최고 이렇게 딱 달아주셨어요.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죠. 뭐 백로 방송 에피소드에 대한 최고일 수도 있고, 맞아요. 저희 채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응원의 요즘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한 파이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최고를 달아주셔가지고 어쨌든 저희도 네, 덩달아 힘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가 방송에서 좀 소개해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유튜브 계정까지 노출되는 것도 좀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희 익명 소통함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띄워져 있죠? 이 QR 코드 스캔해서 들어가시면 구글 폼으로 익명 의견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뭐 칭찬, 항의, 뭐 오류, 정정, 뭐 여러 가지 제보 다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이 소통함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쁘시잖아요. 뉴스 챙겨볼 겨를 없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이슈 생활 정보를 정리한 뉴스 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나오는 QR코드 스캔에 들어가시면 구독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연말을 맞아서 또 원주하는 쪽에 힘을 보태주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또 화면 왼쪽에 QR코드 지금 스캔하시면 원주하는 쪽을 위해 정기 후원을 해주실 수가 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지금 자율 구독료를 보내줄 수 있는 입금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죠. 저희가 에피소드 설명에도 달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이 추운 날 여러분의 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거든요. 정을 또 한번 읍소를 해보면서 오늘 172회 2025년 마지막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뭐 매년 마지막 방송 이제 연말 결산을 하잖아요. 한 해 동안 원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25년 원주 10대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원주 10대 뉴스 저희가 10가지 꼽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별로 한 두세 개씩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들어가 보면은 말 많고 탈 많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네, 정치 분야에서는 첫 손으로 꼽았습니다. 이건 뭐 저의 이견 없이 그렇죠. 올 한 해 원주 아는 척만 보더라도 사실 꽉 채웠던 소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타임지처럼 올해의 인물을 선정한다면 반드시 첫 손으로 꼽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남현 이사장. 네. 저희가 주간 조남현이라고 할 만큼 매주 원주원서에 등장하셨죠. 지분이 많습니다. 이 조남현 이사장의 비위 의혹
한 해 동안 화려했습니다. 산업단지의 땅 투기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배우자의 건물 앞에 도로 확포장 계획안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니 담당 공무원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것도 하필 배우자 건물 앞에 도로 확포장 계획안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걸 이제 뭐 도의원에게 뭐 영구 용역이나 이런 걸 부탁했다 뭐 이런 의혹들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의혹, AKA 보신탕 게이트, 보양식 게이트가 있었죠. 보양식에만 거의 100여 건에 가까운 네. 결제를 하셨고 총 부적정 사용이 200여 건에 가까운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음에도 원주시 정부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그쵸. 다른 감사 사안에서는 전광석화 같이 운영 주체도 바꾸고 경찰에 고발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그냥 솜방망이 처분 경고에 그쳤다. 옐로 카드만 꺼내들었다. 200여 건에 가까운 부적정 사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직원 사적 동안 환경미화원들을 개인 청탁을 받은 민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과 이 시설관리공단 장비를 이용해서 그 쓰레기를 치워주려고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네네. 사적 동원까지 뭐 너무 많았어요. 이건. 일단 이사장의 비의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인 청소 행정 강행 논란도 있었죠. 한마디로 그 청소 구간을 효율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구간을 축소를 했어요. 근데 그 축소된 구간을 보니까 일단 신도심권은 좀 유지를 하는데 구도심권은 거의 골목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 특히 우산동, 봉산동 뭐 이런 곳들은 그리고 중앙동, 원인동, 뭐 학성동, 일산동 이런 원도심 지역들의 골목길은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클린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청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된 거 아니냐. 특히 이거는 구도심이 그쵸. 크게 손해를 보는 일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가 됐죠. 일산동 안 됩니다. 일산 동민시장 그러니까요. 들고 일어나야 된다. 우리 골목. 일산동 지역구 시의원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결국에는 환경미화원 인력 감축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인력 감축에 이렇게 혈안이 돼 있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잖아요. 경영평가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인건비 감축이잖아요. 그쵸. 결국은 이 조남현 이사장 좋은 이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인력 감축해가지고 경영 평가 잘 받아가지고 내 커리어 좀 승승장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임기 내내 강조하는 게 경영 효율, 그러니까요. 경영 이런 수지 개선. 이럴 건 민간 기업에 가시지. 그쵸. 왜 공기업에 와가지고 자꾸 공공성을 후퇴하면서까지 이렇게 경영 효율화를 부르짖고 있느냐. 황당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최근에 뭔가 회의가 다 공개됐는데 거기 석상에서 사실 이런 무분별한 공공성 저하를 굉장히 우려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지금 거의 무슨 민영화에 가깝게 지금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에서 크게 반발하면서 60일 넘게 지금 공단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내년 선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조나면 임기 말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난 겨울, 작년 이제 올해 초 넘어오면서는 내란 사태로 인한 이 시위나 천막 그렇죠. 농성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는데 의료원 사거리에서 올해는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 초까지는 시설관리공단과 그렇죠. 관련한 내용으로 여기가 또 이제 첨예해졌습니다. 네네. 이게 근데 더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내란보다 아니 윤석열 파면보다 지금 조나면 파면이 더 힘들어. 어떻게 조나면 퇴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원강소 시장도 지금 제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감히 해임을 못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지역이었으면 진작 직위 해제되고 지금 해임하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가만히 두고 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눈엣 가신 조남현 이사장 입장에선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낙하산 인사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렇죠. 실제로 민주노총이 지금 우려한 대로 정말 공단이 지금 퇴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던 민주노총을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공단의 간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할 것을 뭔가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그런 것이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이제 문자가 공개되고 그래서 이제 부당 노동 행위로 노조가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까지 하는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남현 이사장이 이제
들어와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근데 조남의 이사장도 뭐 과연 뜻이 그렇게 달라지지 아니 뭐 다른 측면이지만 조남의 이사장의 뭐 이제 뭐 체제하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그 전부터 있었던 쭉 이어져 공단의 왔던.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증이 좀 나타난 거죠. 이번에 의심이 들었던 게 이번에 좀 물증으로 나타나서 고발까지 했던 거고 결국 노동청은 기소 의견 송치까지 했다. 어느 정도 1차 수사 기관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셈인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원주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뭐 민간기업입니까? 아니 그 자기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인데 뭘 개입하기가 어려워. 이사장도 자기들이 임명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저기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요. 대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조남현 이사장 임명할 때 이게 막 측근 보훈 인사 논란이 왜 불거졌습니까? 백지 이력서 논란이 왜 나왔어요? 처음에 임원 추천위원회가 2명 후보 올렸잖아요. 올렸더니 원광수가 백 시켜버렸잖아요. 반대! 다시 뽑아! 이래가지고 갑자기 자격도 안 되던 조남현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통과된 거. 처음에 탈락했던 조남현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후보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막 다시 뽑으세요 이렇게까지 했던 원주시 정부가 이제 와서 온갖 문제들이 터지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좀 논란은 있어서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문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원주시가 또 못할 건 없다라면서 그럼요. 의지의 문제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은 이거를 왜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직위해제할 수도 있고 파면 해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시정 질문에서 또 광문근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원광수 시장은 소통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사 갈등이 심각해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소통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으면 해결을 하셔야지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황당한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시정 질의에서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냐라고 그 질문했을 때 이 경영 효율 이런 부분들만 얘기하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보고받기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뭐 논란이 있지만 그건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남 얘기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 때문에 지금 공단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시민들도 지금 공공성 저하를 지금 지금 공공성이 지금 저하되게 생겼는데 시민들을 위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원광수 시장님 답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한 해 이슈였습니다. 어쨌든 저희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슈를 꼽아봤고요. 두 번째 이것도 정치 부문이죠. 권력형 비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더기 보완 수사를 했습니다. 올해 크게 보면 이제 5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원주천 좌완 차집관로 공사 외압 특혜 의혹, 우리가 원주천 게이트라고 불렸던 이거는 이제 원주시 정책실장 전 원광수 시장 비서실장이 연루돼 있는 의혹이죠. 넓게 보면 이제 정무비서까지도 좀 친인척 관계가 좀 연루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측근이 연루돼 있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원광수 시장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의혹, 이것도 역시 앞서 말한 정책실장이 연루돼 있는 의혹이고요. 공무원 인사 다면 평가 폐지와 관련한 직권 남용 의혹, 이건 원광수 시장 본인이 해당되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국장의 뇌물수수 의혹도 있고요. 지역구 족구장 공사 외압 의혹도 있는데 이거는 유호연 국민의힘 시의원이 또 연루돼 있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5가지다. 경찰은 처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어요.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거는 재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줄줄이 번번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좀 부족해. 다시 한번 수사해봐라. 이렇게 우리 올 한 해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가장 논란이 된 게 보완 수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원주 안에서도 이렇게 줄줄이 보완 수사가 요구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란 지적이 거셌죠. 아니 이거 뭐 그렇게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뭘 자꾸 보완 수사를 하는 거냐. 그리고 5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보완 수사 요구하면은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한번 5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 보완 수사 요구했으면 이해가 돼. 5가지를 이렇게 다 보완 수사 요구하는 건 이거 뭔가 뭐 의도가 있는 건가? 싶잖아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잖아요. 원광수 시장의 최측근 또는 여당의 주요 시의원에 대한 의혹,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번 워딩이 세잖아요. 윤원기 그 춘천검찰청 원주지청장을 불렀어요. 직접
원주지청장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한 사건인데 왜 보안 수사를 요구하냐? 경찰을 조리돌림한 것 아니냐? 역시 무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경찰의 수사를. 워딩이 그러면서, 강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려 한 것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최근에 언론 보도가 안 나와가지고 좀 이게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조각을 모아 보면은 5건 중에 4건은 재송치가 된 것 같아요. 경찰이 다시 재송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네네. 다시금 이제 검찰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건은 지금 진실 공방이에요. 이게 송치됐냐 불송치된 거냐를 두고 그 한 건이 아까 말한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공사 외압 특혜 의혹인데 정책실장이 연루돼 있다네요. 이게 처음에는 언론 보도가 송치됐다고 나왔죠. 원주신문, 원주 MBC가 그렇게 보도를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며칠 뒤에 정책실장이 입장을 냈죠. 나 불송치인데? 너네 다 오보했어. 나 이거 법적 대응 할 거야. 해가지고 원주 MBC는 꼬리 내렸습니다. 아, 이거 잘못 보도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러면서 정정하면서 기사 내렸어요. 근데 원주신문? 아닌데 내가 불송치 결정서 봤더니 너 일부 혐의만 불송치된 거지. 주요 혐의는 송치됐잖아. 너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이러면서 끝까지 가겠다. 진실 공방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더라고요. 아주 끝까지 가보자. 네. 이래도 불송치야 니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 정책실장과 원주신문과의 지금 영혼의 맞다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건 하여간 한 건은 과연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후속 보도가 안 나와가지고 기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지금 좀 첨예한데 빨리 좀 들여다봐야지.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문화도시 때도 이제 어쨌든 재송치냐 아니면은 그런 사안들이 한번 이제 검찰 측에서 와가지고 다시 진행돼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오고 다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보도나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뭐 치약 뉴스인가요? 그 신생 매체를 통해서 맞아요. 확인했던 네. 기억이 나요. 거기 말고는 또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여간 문제가 많다라는 소리가 있다. 이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5건 중 지금 4건은 올라간 게 확실하니까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검찰이 좀 분명하게 또 신속하게 판단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할까요? 선거 앞두면 선거 다가올수록 검찰은 더 부담이 될 텐데. 그렇죠. 네,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건 올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 실감하게 했던 두 번째 뉴스였고요. 세 번째부터 이제 경제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포지티브한 뉴스예요. 사상 최다 수출을 견인한 삼양식품. 역시 원주를 거의 먹여 살렸다. 로컬 기업 우리. 자, 올해 강원 수출액이 사상 첫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리스크다 해가지고 걱정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순항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여담이지만은 그 원주야 강원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최다 수출국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다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려는 이제 미국 의존도를 좀 낮추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자, 이 30억 달러 중에서 면류 수출 3억 6천만 달러. 상당히 비중이 많았습니다. 견인차 역할을 했다. 거의 한 10% 차지하는 그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면류 수출 3억 6천만 달러의 99.5%는 원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사실상 삼양식품이 다 담당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99.5%에 거의 99.5%는 삼양이지 않을까. 누가 이렇게 많이 팔았겠습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면류 수출액이 22.2% 늘었습니다. 고공 성장 이어가고 있어요. 주가도 많이 뛰었죠. 제가 보니까 1년 반 전에 삼양식품 주가가 한 28만 원? 막 한 이 정도 때였는데 지금 뭐 130만 원? 한때 뭐 150만 원도 갔던데요. 갔죠. 네. 아휴. 그러니까 이게 괜히 박탈감이 내가 샀던 주식도 아닌데 왜 괜히 아쉬울까요? 그때 살 걸. 그러니까요. 그때 살 걸. 지금이라도 늦잖아. 이럴 때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모르겠어요. 네. 이거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 전체 수출액, 원주가 한 10억 달러 했거든요. 원주 전체 수출액에도 35.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의 수출액 뭐 거의 다 3분의 1은 삼양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원주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이나 우리 만도를 위시로 한 그리고 의료용 전자기기가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부품이 1억 7천만 달러, 의료용 전자기기가 1억 달러라서 이걸 다 합쳐도 면류 수출이 월등히 높아요. 거의 뭐 1억 달러 더 높아요. 면류 수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치하는 게 사실 그 라면 팔아가지고 자동차 부품이랑 의료용 전자기기를 이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면을 많이 팔면은 이기는 거야. 불닭볶음면을 대체 얼마나 판 거야. 저는 이걸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 전의 이 흐름과 비교했을 때 불닭볶음면이 막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끊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슈화 우리 됐을 국내에서는. 때.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도 이 해외에서는 훨씬 더 성장의 폭이 넓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캐대언도 그렇고 우리 맞아요. K-팝 열풍이라서 이제는 뭐 음악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 문화 자체 동화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인처럼 뭔가 이 스타일도 꾸미고 이러려고 하니까 이제 식습관까지도. 옛날에는 이제 뭐 유튜브에서 챌린지로 챌린지로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거 리액션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식사로 먹는다 간편하게 그냥 먹는다 깨서 이거 맛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거지 그 불닭볶음면 정도는 이제 맞아요. 다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디셀러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한 가지 그냥 궁금한 건 원주에 이 농심 공장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삼양 네, 농심 농심 네. 농심 일부러 왜냐면은 얘기하신 거예요? 농심이 그 캐대언 그 캐릭터 IP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 라면 봉지에 캐대언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어보겠다고 삼양 아니, 근데 재빨리 맺었군요. 그래서 이제 농심의 성장률이 얼마든지는 보긴 해야겠지만,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삼양이 이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K-푸드의 열풍 자체가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농심이 그래서 농심은 많이 팔았냐? 농심 많이 팔았냐 궁금하다. 뭐 조사를 해오시고 얘기하지 뭐. 지금 문득 생각나가지고. 아는 척이라도 좀 해주셔야지.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농심 근데 지금 삼양의 상대는 농심이 아니에요. CJ랑 지금 겨루고 있는데 뭐 농심이야 지금. 농심 정도는 CJ랑 지금 시가총액 1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식품 부문에서. 아니 그리고 확실히 근데 또 해외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불닭도 베리에이션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까르보나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로컬리제이션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게 또 성장의 동력이 된 게 아닐까. 그리고 뭐 저기 러시아나 이런 데서도 인기 많다면서. 맞아요. 거기에 또 맞는 현지에 맞는 또 불닭볶음면이 나왔을 것 같고. 여담이지만 사실 저는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충격 선언. 아니 모든 종류에서 네. 그래요? 뭐 누가 한 입 줘가지고 먹어봤을지 모른지언정 제가 사서 먹거나 뭐 이렇게 타이로든 먹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매운 걸 잘 못 먹다 보니까. 아하. 아니 네. 그러면은 까르보 불닭 정도는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우리 주비 씨 같은 경우 지난주 출연하신 네네. 주비 씨는 엄청 열심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까르보 불닭 뭐 이런 거 뭐 해가지고 뭐 여러 종류 다 섭렵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 시민 중에도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쵸. 일단은 국내 판매액도 받쳐주는 거고 수출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아유. 전 세계에 이제 주비 씨 같은 분이 워낙 많을 거죠. 다 먹는 거예요. 종류가 또 많으니까. 네, 하여간 좀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삼양이 이렇게 어쨌든 수출도 견인하는데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공장도 새로 짓는다고 해요. 2027년 상반기까지 780억 원을 들여서 액상스프 공장을 신설하겠다. 우산동에. 네. 그 우산동에 삼양 캠퍼스 있잖아요. 거기다 맞아요. 하나 더 짓는다는 거예요. 이 액상스프가 아마 뭐 불닭볶음면 관련된 스프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여담 제가 보통 이제 우산동 근처에 출퇴근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라면 스프 냄새가 어마어마하더만. 내가 볼 때 진광 중고등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다녀 거기? 그 바람이 그쪽으로 가면은 난리 나겠던데요. 큰일 나죠. 남풍이 불면은 네. 뭐 스프 냄새가 학교를 뒤덮겠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우산동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갔다가 네. 그 밤 늦게 새벽에 원주를 딱 돌아왔거든요. 주말에 부산 여행 다녀오셨죠? 네. 근데 이제 새벽 한 12시쯤에 원주 그 남원주 IC를 지나서 단계 그 택지 터미널 사거리 쪽을 싹 지났는데 진짜 차 안에 있었는데도 코끝을 뭔가 그 감칠맛 냄새가 싹 스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근데 진짜 라면 스프 냄새가 차 안을 진동할 정도로 그렇다니까요. 네. 우산동 일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밤이라서 그런지 우산동을 넘어서 바람을 타고 왔는지 겨울에는 또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에 이렇게 뭐 남풍이 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북동풍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북동풍이지. 네. 네, 한국지를 배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단계동까지 그 그렇지. 냄새가 확 이제 그렇다니까요. 느껴질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라면 축제도 함께 했잖아요. 맞아요. 상지대에서. 네. 이건 뭐 한간의 이야기 들리고 삼양은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참여했으니까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네. 라면 축제를 좀 더 키우는 게 낫지 않나. 뭐 만두 축제 뭐도 하지만은 만두 라면 축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네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삼양하고 좀 더 콜라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원도와도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굿즈도 나왔더라고요. 여기 삼양 불닭볶음면 콜라보한 굿즈도 나왔고, 그리고 불닭 소스를 앞으로 도내 기업들한테 제공한다고 해요. 삼양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뭔가 이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작품이 아니라 음식들을 또 만들 수 있도록 도내 기업들이 협력을 해나갈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걸 좀 상생을 하겠다는 거죠. 또 그쵸. 지역 기업들과도.
그리고 요거 이슈 많이 됐죠. 이제는 아예 원주 씨가 이 공로를 치하하면서 우산로를 삼양 불당로로 이름을 바꾸겠다. 맞아요. 네. 물론 정확히는 공식 그 도로명을 이제 우산로로 하되 명예 도로명을 삼양 불당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흔히 지나가면서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여기가 삼양불당로야. 표지판도 뭐 그렇게 세워질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LG 공장인데는 또 LG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저 이천에는 뭐 하이닉스로가 있나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격인 거죠. 아니 뭐 울산에는 HD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양이다. 그래서 삼양불당로. 근데 이거 이름 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분들이 있어. 삼양불당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삼양로면 삼양로, 불당로면 차라리 불당로. 삼양라면로 정도가 부르기도 쉽고 난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할 거면 삼양라면로. 삼양라면 난 또 좋아하거든요. 오. 불닭볶음면 안 먹어도 삼양라면은 먹는데. 하여간 수출의 역군의 주역은 불닭이다 보니까 불닭 너무 억지로 넣으려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명예 도로명도 이제 붙여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인 씨가 나온 또 진광중 앞 도로잖아요. 거기 우산로잖아요. 네, 거기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불릴 것 같아요. 이제 삼양 불당로에서 만나자. 네, 이런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삼양이 다 먹여 살리는 그럼요. 중이다라는 네.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엔비디아 교육센터 설립입니다. 처음에 이제 세계 최초라고 이제 했는데, 맞아요. 이제 또 따져 보니까 뭐 세계 최초까지 또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요즘 강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또 놀라운 이슈이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이 이름값이 워낙 또 크기 그쵸.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이 얼마 왔죠. 전에 이제 한국 와가지고 깐부 깐부도 네. 치킨도 드시고 가셨고요.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반곡동 혁신도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섭니다. 내년 하반기라고 해요. 네네. 원래는 상반기라고 그랬는데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한 실습 중심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와 대만과학기술대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원주시 정부는 GPU 서버 2대, AI 실습용 워크스테이션급 장비 약 100대, 3D, 4D 시뮬레이션 장비 등을 갖춘 2,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드웨어는 원주시가 조성하고 네네. 소프트웨어, 이 교육 커리큘럼은 엔비디아랑 대만과학기술대학교가 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강사는 아마 엔비디아가 투입을 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우리도 이 GPU 네. 몇십만 장 오는 것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5만 장이었나요? 그 중에 이제 오는 건가요? 2대 정도는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사업 규모가 좀 커진 게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게 관건이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과 연계한 덕에 사업비가 12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거의 한 3배 점프를 했다. 그래서 시정부는 이 엔비디아 교육센터에서 연간 교육생 300명 육성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가 어쨌든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는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쵸. 우리 뭐 교육센터도 지금 학성동에 들어서고 있고 반도체 교육원 지금 잘 가동이 또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지대나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는 마당에 이제 교육센터까지 엔비디아 교육센터까지 들어오니까 시너지를 계속 내겠다는 거죠. 근데 관건은 뭡니까? 여기서 인력은 많이 양성을 했어. 근데 여기서 양성한 인력이 바로 옆에 있는 이천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 용인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 이제 인력 양성까지는 잘했는데 이후에 원주의 정착은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보관은 아직은 잘 안 보인다라는 점. 결국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결국에는 소부장 기업들 들어오게 하겠다는 건데 이 소부장 기업 가지고는 사실 이 인력 양성한 거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원광수 시장이 3년 전에 공약했던 삼성 반도체 공장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와야. 감감부 소식이다. 지금 봐서는 이거 뭐 2번 3번 하면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서 초장기 과제로 초장기 과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는 건 좋지만 그것이 선순환 구조를 가졌으면 하는 또 바람까지도 좀 저희는 하게 됩니다. 맞아요. 지역 정착 방안이 좀 내년에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초기에 그 설립이 발표됐을 때에도 어떤 분야로 이거를 계속 지역 정착을 시킬 것이냐, 이거 교육만 하는 거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그 시기에서 지금에 발표되는 내용 보면 어쨌든 그 원주가 디지털 헬스케어 그렇죠. 이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단은 좀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약 실패를 인정하시라니까요. 삼성 반도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대신 원주가 잘하고 있는 의료기기 쪽으로 가겠다.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겠다. 바이오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박수 치죠 다. 그쵸. 아무래도 지금 네. 의료기기가 좀 침체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시 활력소를 불어넣는다.
지금 춘천이나 홍천 이런 데는 바이오 산업으로 다시 한번 제도약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의료기기, 헬스케어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반도체 이렇게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럼요. 또 지금 만도 어렵잖아요. 자동차 부품도 어렵잖아요. 여기도 지금 반도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성이 지금 다 가져가가지고 모빌리티 다 가져가가지고 지금 원주가 박탈감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도 이걸로 한번 맞불 놓겠다. 이렇게 가면은 다 박수치지 지역사회가.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 얘기하다가 지금 3년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인력과 예산 다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료기기 산업이 가지고 있는 캐파나 이런 그 산업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삼성 반도체 정도 되는 규모에는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상만을 지금 슬로건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복단지도 지금 하겠다 그러고. 그렇죠. 뭐 네. 지금 저거 의료기 관련해서 뭐 AX 저 인공지능 전환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춘천은 또 원주가 다 뺏어간다. 저 인공지능 전환 뭐 이러면서 또 불말 토로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원주가 또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잘 살렸으면 좋겠다. 엔비디아 교육센터 기왕 들어오는 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고요. 5번째부터는 이제 사회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쪽인데요.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가 마침내 통합합니다. 통합 강원대가 올해 5월 확정이 됐죠. 출범이. 맞아요. 그래서 네.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지금 당장 뽑고 있어요. 학생들을. 경쟁률이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수시 경쟁률 보니까. 그래도 뭐 인기를 좀 끄는 건지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통합 강원대 규모가 큽니다. 원주, 춘천, 삼척, 강릉 4개 캠퍼스에 학생 수만 3만 명, 교수만 1,400명을 갖춘 초대형 국가 거점 국립대로 재탄생을 한다. 이게 전국 국공립대학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서울대도 못 따라와. 학생 수 3만 명 어떻게 따라올 건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근데 확실히 강릉 원주대가 계속 있었던 게 그래도 통합 과정에서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하긴 그렇죠. 했네요. 맞죠. 네. 우리 원주대 시절부터 얼마나 눈물이 많았습니까? 결국에는 강원대로까지 들어가게 되어버렸다. 그때도 사실 원주대가 강원대랑 합치냐, 뭐 강릉대랑 합치냐 말이 많았는데 맞아요. 네. 결국엔 이렇게 될 거였습니다. 끝에는 20년 만에. 자, 그래서 일단은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통합 강원대의 통합 총장을 뽑습니다. 통합 총장이 이 통합총장과 이제 대학 혁신 전략실이라는 게 만들어진대요. 옛날에 그 삼성의 미래 전략실 미전실 같은 느낌인가? 대학 혁신 전략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제 4개 캠퍼스를 다 진두지휘하는 거죠. 아무래도 캠퍼스가 4개나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통합총장은 현재 강원대 총장이 맞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현재는 네네. 그 이후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나가겠지만요. 그리고 각 캠퍼스별로 별도 총장이 있습니다. 특성화해서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주 캠퍼스 총장 따로 있고 춘천 캠퍼스 총장 따로 있고 삼척 캠퍼스 총장 따로 있고 강릉 캠퍼스 총장 따로 있다. 삼성 회장 있고 그렇죠. 계열사 사장들 있고 사실상 부총장을 그냥 이름만 그쵸. 총장을 주는 거 네.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중심으로 뭐 기존의 원주 캠퍼스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문을 더 특성화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탑 클래스 통합학과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대형학과 학생 수가 이제 100명 이상의 대형학과를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중복 학과들 있잖아요. 강원대에도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강릉 원주대에도 컴퓨터공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통폐합하면 또 이거 반발 나오잖아. 아, 그쵸. 어떻게 하냐면 공동 운영으로 하겠다는 거야. 춘천에도 일단 컴퓨터공학과 있어요. 그리고 저 원주에도 컴퓨터공학과 있어.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없애면서 뭐 하겠대. 그러니까 통폐합은 아니지만 통합 비스무리하게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몇 년 후에 잠정적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소순을 좀 거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까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장은 그렇게 하겠답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많이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한국에 대해서 상지대도 그렇고 모든 대학들의 또 운명이죠. 통폐합은 맞아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탑 클래스 통합학과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통합 강원대 계속 몸집을 불립니다. 일단은 춘천 교대와의 통합도 일단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강원 도립대와의 통합도 지금 협약 맺었습니다. 4개 대학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그림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춘천 캠퍼스 2개, 원주 캠퍼스 하나, 강릉 캠퍼스 2개, 삼척 캠퍼스 2개 등 캠퍼스 7개가 가동될 수가 있다. 한 대학에서. 대단한 거죠?
규모가 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들이.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재명 정부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라 그래서 국공립대학들,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들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네네. 하고 있잖아요. 서울대만큼 예산 주겠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통합 강원대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재명 정부가 좋아할 만한 1도 1 국립대를 정확히 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코인 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통합되다 보면 어쨌든 통합된 곳으로 예산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거점 이제 만약에 강원대만 그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는 강원대가 아닌 학교들은 소외받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예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강원대라는 큰 우산 안에 있다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국립 대학들의 이제 생존 전략에서도 좀 유의미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말이 나오는 거는 이게 춘천 좋은 일 아니냐. 그러니까 강원도 이제 강원대 이제 춘천 캠퍼스가 아무래도 중심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이게 통합 과정에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릉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외를 받고 있다. 네네. 특히 강릉에 있었던 교직원을 춘천 아까 뭡니까? 대학 혁신 전략실 이 컨트롤 타워로 빼가려는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강릉의 인력을 축소하고 삼척에도 뭔가 시설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인력을 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뭔가 영동권의 캠퍼스들은 뭔가 이렇게 좀 뒤처지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던 거죠. 계속 그래서 구성원들이 계속 반발해 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 원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춘천 중심으로 지금 통합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이 반발들 계속 갈등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과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의 우려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학 통폐합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게 덩치 큰 애들이 다 먹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덩치 큰 춘천 캠퍼스가 다 먹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이제 정책을 받아오더라도 그게 과연 골고루 우리 이상처럼 분배가 될 것이냐. 춘천에서만 돈이 돌고 이 뭐 원주나 강릉이나 삼척은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자연스럽게 막 소멸해가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우리는 또 품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칫 우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진 절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럼 그 과정에서 제가 왔을 때는 학과의 배분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네. 뭐 계속 저희 학교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통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대가 어쨌든 서울의 본캐 서울의 이문동과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캠퍼스가 그러니까 이제 용인에 있는데 통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종합대학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문이과 이런 다양한 학과들이 필요했었는데 이과 관련된 학과는 그 이제 저희 그 용인 글로벌 캠퍼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을 했어야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과 육성의 일련의 국가의 기조들이 있었을 때는 글로벌 캠퍼스가 많이 혜택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제 반대 급부로 어문 계열의 인문 계열의 학과들은 이제 다 폐지되는 저희 학과도 그래서 이제 폐지되는 프랑스 학과 수순을 거쳤었는데 통합되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본캠으로 인문동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 이런 캠퍼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학과를 그 지방에 있는 캠퍼스에 어떻게 잘 배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는 또 중요하게 그 논의되지 않을까. 올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너무. 이미 논의는 끝났죠. 뭐 네. 지금 봐서는 지금 탑클래스 통합학 가겠대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뭔 말이겠어 이게. 결국에는 그런 이제 소멸시킨다는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학과들을. 말해서 춘천 말고는 난 그렇게 의심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좀 공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외대학원 좀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은 중복학과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외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과가 명확하게 캠퍼스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는 뭡니까? 강원대도 컴퓨터공학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 원주대에도 컴퓨터공학과 있고 그리고 아마 춘천 교대도 지금 사범대는 비슷하잖아요. 지금 강원대랑. 그쵸. 그리고 강원 도립대는 지금 어쨌든 여기는 2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좀 실용 학문 중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겹치는 수많은 이 중복 학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유사 중복 학과들을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합치긴 합쳐야 되는데 요거 정리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밀어둔 거란 말이에요. 탑클래스. 근데 이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구성 반발이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사회 지분부터 해가지고 교수협의회 지분부터 해가지고 뭐 구성을 다 어떻게 할 건지 이 우리 이따가 저 얘기 나오겠지만 오늘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뭐 원주시와 원주군을 합칠 때도 얼마 전에 도민일보에도 나왔는데 결국 혐오 시설은 다 원주군에 세워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뭐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들고요. 그리고 뭐 국립대는 그렇다 쳐도 지금 원주는 문제가 뭡니까? 사립대예요. 사실 원주는 지금
우리 상지대부터 해가지고 한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어떡합니까? 이거 사립대는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뭐 코인 탈 수도 없어요. 탈래야. 그쵸. 이거는 국공립대학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올해 글로컬 대학 마지막 선정이 있었잖아요. 다 떨어졌잖아 지금 원주권대학들. 왜 춘천은 다 선정해놓고 우리는 다 떨어뜨리냐고 원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글로컬 사업에서 다 배제시켜버리고. 진짜 큰일 났다 지금. 연세대는 그나마 버틸 수 있겠죠. 한라대, 네. 한라대도 어떻게 모기업 덕에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상지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지 한방병원도 지금 뭐 임금도 제대로 못 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네, 문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광문근 시의원이 상지대를 아예 시립대로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던데 고육지책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 걱정을 또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원주 입장에서 어쨌든 뭐 강릉 원주대가 또 새롭게 강원대 원주 캠퍼스로 탄생하게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나머지 대학들을 좀 걱정하게 되는 그런 뉴스였어요. 자, 6번째 심각한 일이었어요. 원주복지원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불복지회가 운영하는 원주복지원에서 장애인 학대 행위가 빈번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서 네네. 충격을 줬습니다. 원주 MBC가 처음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CCTV가 없는 방이나 강당 창고로 데려가서 폭행을 하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인권센터가 한 4달 동안 직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맞아요. 사실로 판단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혀진 게 식당에서 싸운 장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적 정신 장애인을 일부러 자극해서 다툼을 만들고 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학대 행위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또 직원들이 사무실 모니터와 휴대전화 앱으로 시설 CCTV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인들에게 규정에 없는 시설 청소까지 시켜서 감시와 부당 노동 논란까지 강제 네네. 노동 논란까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 인권센터는 징계와 인권교육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근데 이거 징계 관련해서는 또 당사자가 반발해서 지금 뭐 재심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편 이제 원주투데이 보도를 보니까 이 강원도 인권센터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 판단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네, 보니까 원주 복지원은 원래 장애인 시설이 아니에요. 맞아요. 노숙인 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네. 노숙인 시설로 등록돼 있는데 거주 인원의 70%는 또 장애인이에요. 그럼 사실상 장애인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거의 그렇게 운영이 구성원으로만 되고 있네요. 보면은. 네. 그럼에도 인력 배치는 노숙인 시설 기준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50명당 2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장애인 시설은 최소 10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 인력을. 그런데 인력 배치 기준을 노숙인 시설로 지금 충족한 거죠. 노숙인 시설로 등록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10명당 1명을 더 써야 되는데 50명당 지금 2명 이 기준만 충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시 체계도 느슨해지고 폭언 욕설이 벌어져도 이게 제대로 뭐 진상이 되고 드러나지도 있는지. 않고 은폐가 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력 증원이라든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센터가 또 원주시에 또 이 원주복지원 성불복지회에 또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도 기사 보니까 이 노숙인 시설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탈시설하는 과정에서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후속 네. 연결까지도 잘 안 된다라는 네네. 점. 아마 이게 원주에 뭐 여러 가지 또 장애인 시설들이 있겠지만은 그게 또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원주 네. 복지원까지 그걸 수용을 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원주시가 평소에 관리 감독 제대로 못했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벌어진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원주 복지원의 무슨 일탈 그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 문제를 원주시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분명히 이거는 개입을 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분명하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사회 부문 뉴스를 꼽다 보면 이런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들이 드러나는데 보면은 이게 일탈이 아니야. 다 그쵸. 구조적 문제들이 네. 있어. 올해는 또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분명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7번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올해 원주에서만 이주 노동자 3명이 일하다 사망을 했어요. 1월에는 귀래면 석재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고요. 10월 25일에는 소초면 돼지 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11월 5일에는 호저면 폐기물 처리장에서 몽골 국적의 노동자가 작업 중에 추락해 사망을 했어요.
참 이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주 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의 3.5배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내국인도 산재 인정이 잘 안 되는 판에 맞아요. 이주 노동자는 뭐 산재 신청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재 인정이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대단히 보수적인 수치일 거다. 사실 숨겨져 있는 산재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구조적 문제입니다. 물론 각 사업장들이 제대로 안전 조치를 안 한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사업장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다는 건 분명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많은 지금 시민 사회 단체들이 지적하는 건 결국에는 고용 형태와 비자 제도가 사망 사고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고용 허가제, 악명 높은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E9 비자 제도도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주 노동자가 자신이 배정된 사업장을 바꾸려면은 그 사업장의 위법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뭘 잘못했다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길게는 몇 달씩 걸린다는 거죠. 그 조사를 받으면서 보호소에 있고 그동안 생계는 뭐 어떻게 하고 그쵸.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신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악한 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내국인도 이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 감내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사장님 신고하기 네. 힘들어 내국인도. 근데 이 타양살이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그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냐고. 도움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사실은. 심지어 이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또 달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은 더더욱 그 위계가 더 공고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 생계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건데 어떻게 감히 그 사장님한테 이 항의를 제대로 하고 또 관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 위험한. 예를 들어서 그 소초면에서 사망한 그 네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지게차 면허도 없었어요. 맞아요. 면허도 네. 없는 상황인데 그 지게차를 어쨌든 운전하다가 좀 깔려 사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 왜 이런 걸 감내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는 계속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낡은 고용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 이주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고용 허가제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 이주 노동자를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맞아요. 네. 이게 무슨 우리 뭐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뭐 필요하다, 외국인 인력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뭐 지금 계절 근로자도 그러고 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조차고 지금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분명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바로 지난 겨울 사회 대개혁을 외치면서 내란 청산을 외치면서 이제 응원봉을 들었던 것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우리 사회가 우리만 알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이주 노동자도 그럼요. 당연히. 네.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고.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부분에서 네. 현실이 돼가고 현실이고 있죠. 네. 그게 그렇게 가는 거고 사실은 네. 바람직한 거고 그러려면 이런 제도는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죠. 지난번에 뭡니까 그 에이펙 앞두고 그 이주민 단속하다가 대구에서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그 베트남 청년 뚜안이 또 사망하는 일이 네네.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법무부도 그렇고 단속이 할당량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 채워야 된다는 거야. 너네 몇 명 잡아와. 이래가지고 못 잡으면은 그 잡아올 때까지 갈구는 거지 계속 그쵸. 위에서 이 미치는 거지 이게 몇 명을 잡아오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언제적 이 지표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단속 중심으로 하고 예를 들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단속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우리 정책은 이 단속보다는 이제는 적응 중심으로 관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얼마나 더 항상 잘 조성할 그렇죠. 것이냐. 그럼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법무부가 아직도 정말 구시대적인 단속 중심, 불법 체류자 막 이런 말 써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척.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나고 정말 전 근대적인 지금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어떤 이런 다양한 지표들, 성과들을 되게 네거티브한 방식들로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기후위기나 강원특별자치도 뭐 특별법이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뭔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좀 더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분명히 전환이 필요한 건데 여전히 개발, 뭔가를 그리고 추진 실적 그렇죠. 이런 것들로 아직도 우리가 성과나 이런 지표들을 삼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최근에 강원도 저 어디야 양구였나? 양구에서 그 계절 근로자 농촌 지역에 네네. 그 모집해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잖아요. 근데 계절 근로자 이제 모집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브로커가 도합 뭐 13억 원을 가로챘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필리핀 정부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양구에 이제 보내지 마 이래가지고 이 소위 인력 송출이 중단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벌었어. 근데 거기에 양국은 공무원도 뭐 연루돼가지고 지금 뭐 조사받고 있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평소에는 뭐 우리 정말 필요한 인력입니다. 우리 산업의 역군입니다. 이주 노동자 정말 우리 예전에 산업 뭐죠 서독에 갔던 광부들처럼 우리 잘 대해줘야 됩니다. 이러지만은 제도적으로는 뭐 하등 잘 대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다 차별하고 네. 갈취하고 뭐 이런 거 방관하고 사망 사고도 그냥 제대로 재발 방지 대책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개인적인 문제, 벗어서 지역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국제적인 이런 외교적 그렇죠. 이슈까지도 외교 문제까지.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외교 분쟁에 대해 이제 개입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 이주 노동자들의 피 맺힌 이 외침은 듣지도 않다가 결국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열받아서 좀 길게 얘기했고요. 8번째 이슈. 그래도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재작년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막으려다가 업무 방해,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시민 24명에게 1심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8월이었죠. 재판부는 요거 한번 또 판사 이름을 정확히 얘기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 단독 박현진 부장판사 언급해야 됩니다. 네, 박현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단순히 무죄를 선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활동이 정당했고 원주시 정부 행정은 하나부터 10까지 잘못됐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이 사실상 없었다면서 극장 보존 여부는 명백한 공적 관심사이고 피고인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감시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 저항권도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광수 시장은 이 선고 열흘을 앞두고 처벌 불원서를 갑자기 제출하겠다 이러면서 생색을 좀 내려고 했죠. 제가 사실은 시민들이 다 잘못했는데 아치 다 잘못했고 소요 사태까지 이제 일으키고 난리가 났지만 내가 큰 뜻으로 정말 다 품고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너그럽게 내가 시장이니까 이 모든 걸 안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정작 재판부는 재판부 판결문만 보면 이 처벌 불원서는 하등 도움이 안 됐고 그럼요. 거들떠도 안 봤다.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너가 그냥 다 잘못했는데 뭘 이제 와서 처벌 불원서야라고 이제 거의 꾸짖는 듯한 네네. 판결문을 썼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또 검찰 욕해야겠네. 검찰이 이때 정말 높은 형량을 구형했어요. 최대 맞아요. 징역 2년까지 구형을 했죠. 서부지법 폭동보다도 높은 구형을 해버렸다.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근데 2년형 굉장히 높은 구형을 했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했다. 이거는 정말 검찰의 형량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냐를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체로.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했어. 그러니까요. 2심까지 가자 이러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 3월쯤부터 다시 재판이 열릴 것 같은데 법원 인사 끝나고 나서 올해 또 화제가 됐던 게 저 항소 포기잖아요. 검찰에 이런 건 또 포기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거는 또 포기를 안 해요. 네. 선택적 항소 포기가 또 들어간다. 이런 거를 포기를 해야지 말이야. 뭘 또 하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올해 참 다사다난한 이 원주시에서 기쁜 소식 중 하나였다. 그럼요. 문화 네. 부문에서는 단연 첫 손으로 이 아카데미 극장 지키던 시민 24명 무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번째. 원래도 유명했지만 이젠 좀 벽이 느껴집니다. 반개리 은행나무의 인기. 정말 전국적 핫플이 됐어요. 맞아요. 다 찾아옵니다 이제. 이제 우린 못 가. 우린 못 갑니다. 원주 시민이 더 이상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그냥 야, 오늘 반개리 은행나무 보러 갈까 가을인데 한번 갈까? 못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안 돼, 못 안 돼요. 난리 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CCTV를 이렇게 뉴스에 보면서 반개리 은행에 사람이 내비 찍어 보니까 티맵에 지금 이동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이런 걸 왜 체크해야 되냐고요. 이게 도대체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원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이라고는 일출 아침부터는 볼 그렇죠. 수 있다. 홈 어드밴티지를 그 정도로 활용할 수 정도로.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만 알던 인디 밴드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네. 이제 내가 콘서트 티켓팅도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맞아요. 되는 거죠. 뭔가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더구나 이제 올해 초였나요? 반개리 은행나무를 측정해 보니까 수령이 정확히 1318년으로 나왔어요. 물론 네. 이것도 추정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국내 최고령 은행나무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원래는 저기 용문사에 있는 그 은행나무가 가장 오래됐다고 맞아요.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걸 원래는 제껴버린 거야. 한 800년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500살 더 먹은 거지. 야, 그럼 이 정도 어쩐지 크더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제 유명세를 그쵸. 느껴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방문객 행렬 때문에
은행나무에서 2km 전까지 도로가 차량 행렬로 꽉 차버렸다. 안 돼. 그러니까 그 진출입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쭉 서 있어요. 난리 납니다.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인근에 주차할 데가 없다.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니 광장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관람 환경은 개선됐다고 하지만 이게 가기가 일단 힘들어져 버렸다. 가서 보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수요 조사를 대강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아니 그러니까 뭐 광장은 그렇다 쳐도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하기는 또 어려운 거니까. 그쵸, 그게 네. 어렵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는 주차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반길은행나무는 더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반길은행나무. 아, 여기도 못 가봤거든요. 이제는 더 갈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오전에 한번 버스 타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아 여긴 안 되죠. 자전거 타고 가야 돼? 문막까지 방콕동에서? 아니 같이 차 타고 한번 가보시죠. 차 타고 못 간다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아침 일찍 못 일어납니다. 뉴스레터만 들어야 돼. 아무튼 그래요. 언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반길은행나무를 못 가다 보니까 저는 그 가족들이랑 이제 단풍 구경을 할 때 오히려 원주의 곳곳에 다른 은행나무는 그래도 좀 더 예년보다 많이 보러 그럼 어디로 다녔던 좀 것 보러 같아요. 가야 됩니까 우리는? 확실히 근데 연세대가 연세대 사람 많지. 그래도 근데 왜 길이 넓게 펼쳐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캠퍼스 내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차도 그래도 좀 용이하고 그나마 은행나무 구경 가기에는 거기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뭐 치악산 둘레길 같은 경우도 네. 너무 유명한 데만 추천해 주시네. 아니야 또 뭐 숨은 뭐 그런 데 있는 줄 다 가는 데 가시네. 내년까지 거기가 공사가 들어갈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단계 아파트가 네. 진짜 단풍은행 가리지 않고 아주 절정이에요. 저희 단계 아파트로 간다고요? 아니, 진짜로 거기가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큰 나무들이 많아 이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잘 보존돼 있다. 오래돼서. 예전에 그 벚꽃 명소로 또 추천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단계 아파트. 거기가 나무가 식재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과거 홈타운에 대한 또 애정을 맞아요.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또 반길은행나무 얘기를 꺼낸 거는 또 원주가 어쨌든 이 관광 도시로 도약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어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또 한 해인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꼽은 것도 있어요. 일단 저 소금산 그랜드밸리도 올해 방문객이 많이 늘었어요. 케이블카 개통을 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효과를 봤습니다. 방문객이 85만 명으로 작년보다 48% 증가했다고요. 작년에 57만 명이었는데 85만 명으로 크게 는 거죠. 운영 수입도 99억 원으로 작년 39억 원보다 2.5배 늘었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도 이제 유료니까 어쨌든. 네네. 그럼 뭐 에스컬레이터도 이제 뚫리고 이러면서 가기가 좀 편해졌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제 뭐 그 100개가 넘는 계단을 다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3시간 걸리면 3시간 걸리는데 쭉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또 다 갔다 와 보셨으니까 이거 관광 도시로서 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도 확실히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관광객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방금 얘기했고 네. 아니, 본인의 느낌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당연한 얘기만 하죠. 방금 수치 다 얘기했는데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저는 관광 도시로서 그리고 특히 그 지정면 일대가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확장되면 이 문막 반길이까지 포함해서 지정면 일대가 관광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서부권 관광벨트 네. 이 원창옥 시장에 지금 주요 공약이 될 수 있는 네. 서부권 관광벨트의 가능성이 나왔습니까? 네, 왜냐면은 어쨌든 관광지를 와서는 한 곳만 돌아다니기엔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그 특히 지정면이 이런 관광 도시로서 아니면 관광 지역 거점 지역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주변에 일대 그래도 볼거리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도 또 뭐 있죠? 여기에 뭐 빙하미술관도 올해 개관했고 그다음에 뭐 오크밸리, 뭐 뮤지엄산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정면 일대 여러 가지 카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코스로 다니기가 좋아가지고 확실히 관광 올 만한 그 지역이 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또 케이블카 개통을 통해서 단체 관광 오기에 좋아졌다. 그런 면에서 저는 관광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네요. 네. 근데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그 이번에 관광 포럼 원주에서 관광 포럼 열었는데 거기 지적받는 게 2번 3번 갈 만한 곳이냐. 그러니까 데이터로만 보면은 당일로 오는 사람 많아. 근데 경유형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거지. 점점 체류형으로 안 가고 경유형.
그러니까 이게 관광 도시의 우리 목적은 사실 경유형보다는 체류형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케이블카 뚫렸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도약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일시적으로 케이블카 뚫렸으니까 한번 가볼까라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 전국적으로. 근데 내년까지였을까? 그냥 출렁다리, 울렁다리 처음 개통할 때 정도의 반짝 효과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보시기에는 뭐가 콘텐츠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소금산 자체만 봤을 때도?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소금산뿐만이 아니라 뭐 미디어 센터나 이런 게 컨텐츠가 추가되긴 그래 뭐 했는데 미디어 아트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근데 그런 나우라 쇼는 것들- 망했는데. 아무튼 비비가 네, 걸려요.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 특정 시기, 특히 이 단풍 구경할 때 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재방문율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쨌든 여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볼 만한 곳, 이게 한 번 오더라도 계속 찾아볼 만한 곳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후자의 가능성들은 훨씬 더 높아졌다.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 계속 찾아볼 만한 곳하고 계속 방문하는 곳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매년 시즌이 될 때마다 여기 한번 가보자. 가을이면 네. 뭐 여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 가보자. 우리 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봄마다 그 벚꽃 그렇죠. 유명하죠. 때마다 이제 찾게 되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물론 매년 그곳을 일부러라도 찾는 분들이 생기고, 근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걸 생각했을 때 가을 뭐 반개리 은행나무가 뭐 그러면은 그 앞에 얘기했던 재방문을 그럼 계속 소금산은 촉진하는. 뭐야? 소금산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금산 이 넓은 그 코스를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라는 것들로 그 신선함으로 계속 좀 그 유지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신선함이 없잖아요 이제. 케이블카 한번 타면 땡이지 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아직까지 여기를 못 가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갈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아직도 안 갔으면? 저도 제대로 가본 적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구미가 안 당겨 구미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직도 케이블카 아직 안 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가보고 싶다고 어제 얘기하셨어요. 근데 다른 관광지 가시잖아요. 부모님도.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가시진 관광 않아요. 원래 안 네. 좋아하시네 그런 거. 근데 본인이 가보고 싶다고 한번 가자고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래도 여기는 그러니까 가볼까 말까라는 고민에서는 한번 가볼까라는 의지들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저는 근데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구인 씨랑 제 말은 핀트가 달라요. 저는 한번 가볼까는 의미가 없고 재방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관광은 또 적극층이 있잖아. 적극적으로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릉에 가는 사람은 계속 가는 거야. 동해 가는 사람 계속 가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주도 그렇게 계속 오냐고. 그게 중요하다고 난 보는 건데 전략을 그렇게 소금산이 짤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소금산이 갖고 있는 콘텐츠라는 거는 결국 한 번 가면 족한 콘텐츠들 아니냐. 울렁다리 한 번 가봤으면 됐지. 그거 뭐 1년에 서너 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이면 울렁다리 한번 타야지. 이렇게 안 가잖아요. 전국에 울렁다리 너무 많고 케이블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 보강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느냐. 나우라 쇼도 그나마 특색 있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우라 쇼도 지금 망했고 미디어 아트도 이거 사실은 주기가 얼마나 빨리 교체될지 모르겠어요. 콘텐츠가.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뭐 최근에 이제 수족관도 이제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가볼 법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안 가본 사람들이 간 사람이 근데 두 번 세 번 가냐는 거예요. 국인 씨도 여러 가지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관광하러. 그렇죠. 네. 근데 소금산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가시냐고. 근데 가죠? 저는 케이블카가 생기고 아니고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갈 거예요, 계속? 저는 그래도 그래요? 종종 가요. 객관적으로 또 이제 보시는 이유가 있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본 사람이 본인이 그냥 나 혼자 또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본 사람을 좀 더 쉽게 데려갈 수 그럼 있다는 나도 좀 데려가줘요. 점에서. 나부터 좀 데려가줘. 좋아요. 진짜 좋아.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좀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러니까 재방문보다 어쨌든 새로 한 번쯤 경험해 볼 사람에게 있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예 처음 가는 그런 의미로서 가봤던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같이 가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나. 근데 이거 너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대한은 모든 관광지는 다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남이섬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 남이섬 한번 가보자. 누가 못하겠어요. 안 가본 사람은 호기심이 생기지 일단은 어디든. 네네. 어디라고 안 되겠어. 뭐 저기 인제 자작나무 숲 한번 가보자. 이러면 가고 싶겠죠. 한 번은. 다만 두 번, 세 번 가고 싶냐. 남이섬 한번 갔다 너무 좋아. 다음에 생각나. 다음에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느냐는 거지. 소금산이. 그러니까 그게 관광 도시로서의 도약하냐 마느냐의 관건인데 소금산이 그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냐 올해.
근데 이제 국인 씨 봤을 땐 케이블카 덕분에 접근성이 좋아졌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가 그만큼 보강이 잘 됐냐. 나우라 쇼도 그렇고 지금 특색 있는 거는 줄줄이 축소되는 마당에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어쨌든 결론은 뭐냐.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알겠습니다. 나부터 데려가 달라. 나도 보고 싶다. 혼자 못 간다. 좋아요. 나는. 너무 멀어. 혼자 가봅시다. 네, 아무튼 얘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의견 달아주세요. 관광 도시로서 어떻게 좀 가능성이 보입니까, 원주 씨? 네, 약간 저희는 좀 경론을 갑자기 좀. 그러게요. 촉촉 토크가 아니, 할 말 있으시면 더 하세요. 너무 제가 마지막에 너무 몰아붙인 것 같네. 계속 그 재방문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에서 계속 차마 말씀드렸던 소개하기도 거라서. 부끄러운 관광지들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재방문을 내가 계속 방문하고 싶느냐와 이제 누군가 같이 가고 싶느냐, 그러니까 소개하고서 같이 또 가보고 싶느냐와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가시죠. 저를 꼭 데려가시죠. 알겠습니다. 나를 꼭 소금사로. 내년 해야 될 게 많네. 버킷리스트. 그러니까요. 불닭볶음면도 먹어야 되고. 반개리 은행나무도 가야 되고. 저도 가면 반개리 은행나무 가고 뭐 이렇게 쭉 둘러보시죠. 그러면. 좋습니다. 네, 조만간. 그렇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국립강원 전문 과학관이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캠프롱 태장동 캠프롱에 네네. 들어섰죠. 강원도 첫 국립 전문 과학관입니다. 11월 7일이었어요. 39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37억 원이었죠. 연면적 7,006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의료 생명 전문 과학관으로 문을 열었어요. 바이오 코드와 메디컬 코드를 주제로 생명 현상의 신비와 인체 구조, 질병의 비밀과 의료 과학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데요. 바이오 헬스, 첨단 의료기기 관련 지역 내 연구기관과 기업의 성과물도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 개관했을 때 임시 개관 때 지금 다녀왔습니다. 시범 운영할 때. 네네. 아주 혹평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기대가 컸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별로다. 또 국립과학관이잖아요. 국립이 들어갔으니까. 국립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약간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느낌이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맞아요. 과학의 거의 진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봤더니. 너무 실망했습니다. 어떤 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체험관,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뭐 보도자료 이런 데도 많이 강조하듯이 가족 단위의 타깃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족 단위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가서 가장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만한 여기도 이 보면은 이런 것들을 직접 뭐 질병의 비밀이나 의료과학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정보 전달. 그러니까 이게 큰 디스플레이에 어떤 이런 관련된 내용이 그냥 전시돼 있는 거예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구나.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버튼 같은 거 누르면 그냥 설명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체험해서 뭔가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게 가장 아쉬웠고 그 지점에서도 슈아가 쭉 둘러보더니 흥미가 점점 떨어져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나이 때 사실 뭐 이게 계속 장시간 보고 이런 게 사실 맞아요. 뭐 어른들도 네. 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은 오죽하겠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해보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뭐 과학하면은 우리가 비코에다가 뭐 스포이드 같은 거 해보고 아이가 네. 뭔가 이렇게 체험을 상상하잖아. 과학관 하면은.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가 조금 더 실망했던 건 그건 뭐 민간과 국립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이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의 수 인체 있겠지만 신비전까지 거슬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그 서울 잠실에 삼성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직접 많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예를 시설들이 들면 있었. 뭐가 있어요, 체험이? 그러니까 그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재밌었던 기억이 뭐냐면은 어떤 긴 파이프들이 막 연결돼 있어서 제가 거기에 탁구공을 놓으면 그 파이프를 따라서 쭉 가서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 걸 받아내고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 크로마키 이런 그 첨단 기술이죠, 그 당시에. 체험도 네. 있었고 이런 뭐 자전거를 돌려서 발전하는 그 당시에 그거 저기 기후 변화 공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체험 중심의 시설들로 구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거의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자고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군요.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제가 완전히 어떤 과학적 지식을 얻었다기보단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흥미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를 꾸준히 방문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었는데 사실 그런 지점에서 국립정문과학관은 체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곳에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 지식들이 있더라도 과연 제가 몇 번 좀 슈한테 넌지 좀 물어봤어요. 슈야 또 과학관 우리 놀러 갈래? 그러니까 아니 안 갈래. 두 번은 안 간다. 한 번 가서 좋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아까 뭐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조금 차이가 있던 건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슈와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이곳을 가보시라고 권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기대보다 아쉬운 지점이었다. 탁구공 넣는 거 수준의 체험도 없다. 아, 그 정도도.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전시 중심으로 된 것 같네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립이라고 하면은 또 기대치가 있는데 그래도 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약간 체험 말씀하신 거죠. 콘텐츠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건데 이거 너무 흔하지 않냐. 오히려 그냥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좀 못한 거 아니냐. 원주에 오히려 솔직히 다른 시설들에 있는 체험관이라든지 네네.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기후변화 홍보관이라든지.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들 만큼 좀 부실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 평가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네. 물론 뭐 그래도 잠깐 시간대로 가긴 좋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이제 무료 기간 때지. 이제 유료되고 이거 돈 주고 과연 갈 만한 맞아요. 곳이냐라는 또 의견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상설관이잖아요. 그 상설관이 아닌 다른 기획전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콘텐츠를 많이 보강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좀 찾게 되지 않을까. 그걸 하고 개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자, 뭐 지금 이제 내실을 좀 갖춰갈 것 같긴 해요. 미래 세대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문화 행사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도 이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크리스마스 맞아가지고 뭐 과학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네네. 겨울방학 프로그램도 또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좀 반응이 좋아야 될 텐데. 네, 일단은 유료입니다. 지금 이제 정식 개관을 해가지고 성인 3,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2,000원이니까 여러분들 아직 못 가보셨으면 저도 못 가봤습니다. 한 번쯤은 또 가보셔도 네네.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떤지 평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10대 뉴스 꼽은 거는 뭐 국립과학관이 생긴 것도 의미가 있지만 캠프롱을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첫 스타트다. 맞아요. 네. 캠프롱을 시민에게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캠프롱을 아무래도 시민 공헌하겠다고 하면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도 들어서고 이제 앞으로 시립미술관도 들어서고 체육센터도 들어서고 역사 박물관도 이제 줄줄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 첫 스타트를 이제 과학관이 끄는 거죠. 근데 첫 스타트부터 잘 돼야 되는데 약간 불안합니다. 네. 나머지 미술관, 역사 박물관, 체육센터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네.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임시 그 시범 운영했을 때는 어쨌든 도로도 충분히 정비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그러니까 뭐 아직 뭐 들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도로 정비도 다 완비되고 뭐 미술관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또 하나씩 들어서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 외관을 정비하면 뭐예요? 지금 내실이 문제라고 하셔서고서 계속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별로 2025년 원주 10대 뉴스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10대 뉴스를 꼽아봤는데 아마 뭐 들으시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맞아요. 이게 10대까지 들어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중요했는데 왜 빠졌냐? 이건 왜 안 들어가? 근데 그런 건 언제든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소통함으로 의견 주시거나 뭐 댓글 달아주시면 네네. 저희가 또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렇게 10개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꼽아봤고요. 문득 이렇게 원주를 정리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또 개인적으로 나의 올해 10대 뉴스는 무엇인가? 네네. 근데 잘 생각이 안 돼. 정리가 안 돼. 오히려 원주는 정리해도 내 인생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시간 날 때가 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나의 하루하루에 대한 기록을 좀 해나가야겠다. 뭐 일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네, 일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좀 해요. 내가 오늘 본 콘텐츠, 그다음에 질문들이 있구나. 네, 그리고 내가 오늘 가장 뭐 인상 깊었던 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오늘의 사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확실히 기억을
기억을 해놔야 나중에 한번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고 확인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확실히 기록하고 아니고의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게 하루의 되더라고요. 의미가 사라지는 느낌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나이 먹어가면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쵸. 어제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10대 얘기. 뉴스는커녕 어제 뉴스도 기억이 안 나요. 나의 어제 뉴스도. 그러니까 세월의 속도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대 속도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0대는 아주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거다 이런 얘기가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게 새롭지 않다고 느끼니까 중요한 기억으로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계속 묻어난 거지. 맞아요. 자극이 없고. 그 다른 데서 도파민을 계속 찾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쇼츠라든지 그냥 평소 먹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만 찾으니까 무료해지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다른 어떤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기록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0대 뉴스 뭐 꼽을 만한 게 뭐 있어요. 뭐 가장 뉴스 올해 하나 뽑아오면 올해? 너무 기습적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슈 뭐예요? 가장 올해? 중요한 이슈는 슈아가 유치원에 갔다. 본인 뉴스긴 한데 그래도 나를 위한 뉴스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게 저한테 중요했냐면 아마 원주하는 쪽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치원에 가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간이 제 많았다? 개인 시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런 지점에서 뭐 서울도 같이 가보기도 하고 저 자신의 어떤 역량 아니면은 나 자신을 채워가는 무엇인가를 좀 많이 했던 올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 구체적이진 않네. 그 기록을 네. 올해 초부터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산하기까지는 한 달도 안 됐어요. 뭐야? 차라리 그게 뉴스가 더 좋다.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를 기록하기 좋다. 시작했다. 내년엔 결산이 좀 되겠군요. 네. 그리고 또 그냥 뉴스 좀 통틀어서 뉴스라고 보면은 올해 좀 사진을 많이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인스타그램을 거의 뭐 사진 계정으로 만드시더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 저의 기록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 닉네임이 따스한 추위 따추셨잖아요. 따추. 네. 그래서 그 계정을 뭐 따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에이 그것까지는 내 계정이라도 살리자. 에너지가 안 되고 그냥 제 계정에 좀 사진들을 좀 그래요. 기록해 나가는 따추 활성화 네. 또 뉴스였다. 내년에 더 활성화된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지 씨는 어때요? 뭐 기억이 안 나요? 뭐 최근에 전기 자전거 샀다. 전기 자전거. 저의 기동성이 한결 그러네요. 높아졌다라는 점. 이게 또 원주시 또 전기 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네. 이걸 통해서 30만 원 지원 받아서 160만 원짜리 샀어요. 요 130만 원이죠 자부담. 30만 원 지원 받아서. 그래도 좋은 정책이 있어가지고 네. 비교적 부담이 막 크게 줄어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 덜 사고 나서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죠. 근데 겨울이라서 네. 배터리가 너무 금방 떨어져. 전기 자전거가 겨울은 좀 쥐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겨울을 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도 많이 그렇죠. 구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왜 자동차를 사신 분들이 여러 가지 액세서리로 차를 꾸미는가 그 심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자전거 사고 나서 뒤에 좀 큰 배달통도 하나 달아보고 뭔가 가방 같은 걸 좀 원활하게 넣고 싶어서 앞에도 작은 가방을 달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달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아이템을 꾸미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미가 있어. 하게 돼요, 진짜.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재미가 있더라고. 약간 그리고 어쨌든 요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정책 우리 또 원주한 척 출연하기도 했었던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김지연 의원 고마워요. 덕분에 30만 원 세이브했습니다. 샤라웃을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약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만의 10대 뉴스 한번 꼽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참 원주하는 척 입장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2025년이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중간에 또 한 3달, 4달 휴식기도 있었고 이렇게 좀 돌아와서 그래도 한 해 마무리는 할 수 있네요. 저희가 아예 내쳐셔가지고 내년부터 내년을 했으면 그냥 좀 그랬을 텐데 또 올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또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 저희는 그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응원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정말 절치부심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다. 그럼요. 또 아주 빅 이벤트. 저희 입장에서 대선보다도 더 큰 이벤트가 메인 이벤트죠. 메인 이벤트가 있잖아요.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뭐 열심히 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원주한 척 172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존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